서비스 부분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제조업 시대가 저문다고 해가지고 서비스 경제로 가는 것은 아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제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소환했던 것이 2000년이라는 수치였었습니다. 2000년에 풍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이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가 제너럴 모터스라든가 이런 제조업체를 끌어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의 제조업 종사자가 줄어드는 것도 2000년 이후에 급격하게 진행된 것을 보여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소개했었던 대학 교육의 효과성이 약화된 것도 대학 교육도 하나의 제도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 교육을 시키는 교육 방식도 제조업이 근간이었던 산업사회 때 만들어진 방식이에요. 근데 이 산업사에 만들어진 교육 방식이 기능이 지금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조업 종사자가 줄어들듯이 세상은 다른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제조업의 종사자가 오늘날 미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한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냐면은 제조업 시대 때 만들었던 교육 방식이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가겠죠. 그럼 우리가 흔히 기존에는 제조업의 종사자가 줄어들고 제조업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뭐 다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습니까? 서비스로 가는 거. 우리가 산업을 분류할 때 농업 같은 1차 산업, 그 다음에 2차 산업인 제조업, 3차 산업인 서비스업, 이렇게 이제 분류했기 때문에 당연히 농업이 줄어들면서 제조업으로 가고 제조업이 줄어들면서 서비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업이 딱 떠오를 거예요. 서비스업이 성장하고 팽창되면은 그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자, 제가 오늘 두 번째 그래서 소환 대상으로 불러드린 게 이 서비스업입니다. 자, 제조업에서 우리가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요, 제조업의 일자리가요, 나라들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대개 중간소득, 우리가 한 나라의 그 노동자들의 소득을 즉 상위, 중위, 하위로 나눴을 때 중위 소득보다 약간 높은, 평균적으로 보면 중상 정도 소득이 이 제조업의 종사자들이 임금 수준이에요. 그럼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농업으로 갈 일은 별로 없겠죠. 그럼 대부분 서비스로 갈 텐데, 서비스가 그러면 제조업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출구가 될 수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소환한 것이 바로 서비스업입니다. 자, 왜 대안이 아닌가를 제가 오늘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서비스업에 대한 먼저 개념이나 내용을 좀 간단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서비스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사업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자동차라는 제품을 만들 때 이게 순수한 그냥 제조만이 있는 게 아니라요, 자동차를 만들려면 먼저 설계부터 해야 되겠죠. 제품을 처음 세상에 나올 때는 자동차라는 제품이 어떤 개념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부터 정의부터 해야 되는, 그걸 바로 우리가 제품에 대한 개념 설계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디자인, 설계, 이런 것들이 바로 서비스 부분입니다. 근데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 부분들이죠. 이걸 사업 서비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건 사람이 제공해주는 하나의 용역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보조를 하고 지원해주는 이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이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법률도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회계도 지원을 받아야 되고요. 이런 보조 활동들, 또 하나의 이제 그러니까 서비스 부분입니다. 교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 다 서비스라고 하죠. 이 서비스는 사업 서비스와 달리 보조 활동, 지원해주는 활동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전통적인 사회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이 보조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제조업 제품과 관련된 사업 서비스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자동차 잘 만들려면 디자인 잘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가치 창출에 굉장히 기여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조업 제품 수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업 서비스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조업 제품에 대한 개념 설계라든가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경험이 축적이 덜 돼 있다 보니까 취약한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주로 육성했던 부분이 이 보조 활동과 관련된 지원 서비스 부분들이에요. 이런 서비스 부분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FTA 추진할 때마다, 특히 미국과 한미 FTA 추진할 때 서비스 시장 개방 가지고 굉장히 많은 홍역을 치렀었어요. 근데 이런 서비스 부분들은 지나치게 성장하는 게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의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제가 보여드릴 것 중에 미국이 아까 2000년부터 금융위기 이전까지 제가 같은 시기를 제가 이렇게 그림을 소개해놨어요. 제조업의 종사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었잖아요. 그 시기에 줄어든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서비스 부분으로 갔습니다. 940만 명 정도가 같은 시기에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일자리 잃으신 분들이 서비스 부분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1980년대 초부터 해가지고 금융위기 직전까지 중간 가계라고 한다면요. 미국 가계를 쫙 이렇게 순서를 매길 때 만약 1번부터 100번까지 매겼을 때 딱 중간 50번째에 있는 가계. 중간 가계에 물가를 고려해가지고 계산한 실질 소득의 추이입니다. 그런데 2000년경에 6만 한 1,400달러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금융위기 직전에 얼마가 들었냐? 5만 8천.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시간이 가면서 되게 소득은 증가하는 거잖아요. 미국의 경제도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가계 소득은 한 2,500달러 정도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늘어도 시원찮은 마당에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그럼 이 시기가 바로 뭐였었어요? 제조업 일자리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서비스 일자리는 굉장히 팽창했던 시기입니다. 즉 제조업에서 일자리 잃으신 분들이 서비스로 갔는데 가계 소득은 오히려 후퇴했다. 그렇다면은 그런 방식의 산업 재편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즉 서비스가 제조업의 출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 보조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특히 지나치게 성장을 하면 오히려 경제에 방해가 된다는 게요. 우리가 금융위기 겪고 나가지고 요 자료가 뭐냐면 그림이 뭐냐면요. BIS라고 국제결제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나온 보고서인데 금융위기 딱 터지고 나가지고 왜 금융위기가 터졌을까? 이걸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근데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이쪽까지는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렇게 모양을 추세를 갖고 있죠. 이 X축에 있는 수치가 뭐냐면요. 한 나라 일자리 중에서 금융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 비중입니다. 자, 그거 이제 그 증가율이고 이쪽은 뭐냐면요. 노동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이에요. 그러니까 1인당 GDP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1인당 GDP의 증가율이요. 자, 어느 단계까지는 금융 부분의 종사자가 증가할수록 한 나라의 1인당 GDP도 증가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선을 넘어서부터는 오히려 1인당 GDP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선진국가 같은 경우는 한 3.5% 전체 고용 중에서 3.5%를 넘을 때부터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 2007년 8월부터 금융위기가 시작되는데요. 2007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을 대표하는 대학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버드대가 떠오르죠. 하버드대 졸업생 중에서 한 7, 8%가요. 졸업하고 나서 금융 부문 내지는 금융부가 관련된 분야로 진출을 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금융부문 가면 돈 많이 버니까 그걸로 진출한 거예요. 금융이 그렇게 팽창을 했었습니다. 과거 평균보다 한 2배로 그러니까 팽창을 했었어요. 금융위기 직전에.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금융위기가 딱 터졌죠. 그게 바로 보여주는 하나의 금융 부분이 지나치게 과잉 성장하면은 오히려 경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게 적정하게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은 과도하게 성장할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법률 시장, 의료 시장 이런 걸 막 키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법률 시장 키우는 거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국민들이 소송 많이 하면요. 법조계 근무하시는 분들 돈 많이 벌죠. 그러면 법률 서비스 시장이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GDP 증가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소송 많이 하는 게 개별 국민들한테는 오히려 피해를 입히는 거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교육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설 학원들이 많이 생기면은 학원 강사를 많이 채용하고 그러면은 이 사교육시장에서 GDP를 굉장히 많이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편에서 생각하면 가계의 사교육비가 굉장히 증가하는 거잖아요.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교육 서비스든 법률 서비스든 금융 서비스든 간에 지나치게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적정하게만 필요한 거예요.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1인당 의료비를 지출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로 알고 있습니까? 미국이죠. 미국 의료비 굉장히 비싼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의료비를 지출하는데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은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꼴찌 국가들이 어딘지 아세요? 저 포르투갈이나 그리스 같은 나라인데 거기하고 비슷합니다. 미국이. 의료비는 전 세계에서 일반적인 선진국보다 2배 이상 쓰면서 기대 수명은 낮다 이거예요. 의료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돈이 많이 벌지는 모르겠지만은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은 거죠. 별로요. 의료비 지출 많이 하는 게 뭐가 행복한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출만큼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경제활동을 보조해주는 이런 지원 서비스 부분은 성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서비스업이라는 것은 제조업의 대안이 될 수 없는 거기다가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자동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가장 타격받는 부분이 서비스 부분 일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한번 봐보세요. 인공지능이 변호사보다 낫다느니 의사보다 뭐 낫다느니 뭐 그다음에 심지어 방송국의 앵커보다도 더 낫다느니 뭐 이런 것들 많이들 뉴스에서 듣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의 공항을 가게 되면 일본 같은 나라 옛날에 공항을 가보게 되면 오래된 얘기인데 자기 묵을 호텔에 가게 되면요.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게 누굽니까? 짐 날라주시는 분들. 이게 로봇으로 대체됐습니다. 많은 호텔 같은 경우에.
그리고 거기를 이제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면 어디 됩니까? 이제 거기 소위 리세셔니스트를 이제 만나게 되죠. 거기도 다 로봇으로 대체됐습니다. 근데 이게 다 서비스 부분입니다. 포터라든가 저기 투수 확인해주는 여사 서비스 부분 일자리가 직결탄을 맞고 있어요. 인공지능 자동화로요. 그런 점에서 제조업의 일자리 줄어드는 것을 서비스로 갔는데 서비스 부분은 제조업에 비해서 높은 소득도 보장 안 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도 굉장히 지금 위협받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제조업 시대가 저문다고 해가지고 서비스 경제로 가는 것은 아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하고 서비스는 전혀 다른 세계의 얘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서비스를 제가 두 번째 소환을 시킨 이유입니다.